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대표 강경희입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지금 한 2시간 반 정도 앞에 발제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초고령사회 진입에 이제 저도 크게 한 몫을 할 직장이다 보니까 마치 뭔가 이 무겁고 심각한 사회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자 중에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긴 했는데 지난 2시간 반 동안 제가 살짝 좀 노화도 좀 빨리 온 것 같습니다. 좀 늙은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초고령 사회를 향해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것, 그 물결인 거고 얼마나 더 활력 있게 지혜롭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부터 잘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무거웠던 마음 내려놓고 우리 토론해 주실 5분 토론자들의 토론을 통해서 또 활력 있는 초고령 사회를 향한 걸음에 대한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 하여서 저희가 이 자리를 떠날 때는 다시 젊어진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5분 동안 토론해 주실 것이고요. 제가 1분 전에 신호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시간을 맞춰주시고 끝나고 나서 플로어에서도 좀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시간 좀 엄수해 주시고요.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오셨고요. 기왕에 치신 걸 힘있게 활력 있게 크게 권조정 건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신은 워크토크라고 있나요? 네, 워크토크 대표님 오셨습니다. 김재수 인들레 워커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배현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님 오셨습니다. 오늘은 토론에 귀를 많이 기울이시면서 참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밀려있는 관계로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민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서울시 정책에서 많이 배우고 또 생각해보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서울은 시장님도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최고의 도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정책들도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정책들 많이 내시고 저도 서울의 주민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도 서울에 사시기 때문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금 생각하시는 이런 여러 고령화 시대 이제 노인이라고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실 고령화 시대에 모든 전 세대가 사는 도시가 어때야 하느냐에 대한 생각에서 말씀 주시고 또 기획하신 이런 다학제랑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연구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중국하고 한국의 도시농촌 비교하는 연구를 했었는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것은 한국의 도시가 의외로 농촌보다 복합 만성질환 노인의 유병이 더 높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도시가 부유하고 건강한 노인도 많지만 도시 빈민 노인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 오히려 중국보다 도시의 니즈가 더 높은 걸 보면서 흥미롭다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연구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신 의견들은 전반적으로는 이제 동의하고요. 그 5분의 기회 안에서 말씀드리려면 사실 자세한 거 할 수는 없어서 큰 방향에는 동의한다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것들은 아마 발전시켜 나가시면서 논의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한 가지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것들을 실제로 실행해 나가실 때 그러니까 큰 방향에 있어서 연구자분들은 동의하시지만 큰 그림은 그런데 이거를 실행하실 거는 이제 보건소에 계신 실무자 이제 분들일 텐데 그것이 실행 가능할지 그러니까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지 그 부분에 사실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거기서 버틸려고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늘 해오셨던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적용될 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아이디어가 끝까지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마 다 밑에 녹아 있었겠지만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자로 이제 서베이를 하셨지만 사실 이용자분들이 이런 네 가지 큰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지, 그리고 예를 들면 의사를 제일 많이 만나고 싶다. 근데 그 의견을 그러니까 그 의견을 저희가 반영해서 서비스를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노인 서비스에서 오버 유주도 있고 언더 유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니즈와 또 그 서비스의 적절성 같은 것들이 잘 조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많은 서비스, 지금 네 가지 서비스도 이게 지역사회가 있고 병원이 있고 또 보건소가 있고 이렇게 그 각 서로 다른 섹터 간에 있는데 이것들이 이용자 입장,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패스웨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그 최근에 서비스 맵이라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이것들과는 어떤 서비스 맵이 있는지 조금 더 이용자 친화적, 시민 친화적으로 한번 이렇게 매핑을 해보시면 그 간에 또 이렇게 볼이 생기는 것들이 보이고 그것들이 막아지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제가 그 서울시 공공재단이랑 했던 연구가 이제 그 연구 주제가 퇴원 관리였는데 지금 여기 병원에서는 그 제안하신 것들이 문해력 낮은 노인 대상의 진료 동행 서비스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같은 연구에서도 그 내용들이 그 퇴원을 지금 주신 그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다 필요한데 이제 그것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셔서 소비자 그 시민 입장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떤 맵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서비스 맵을 그리려면 아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들이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축되어서 잘 근거 기반의 또 선호를 반영한 그런 서비스로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2분 남았습니다. 주셨는데 그 받자마자 마무리를 해주시네요. 네. 무엇보다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맵핑과 그리고 여러 그 이용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 좀 구체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번호를 이어서 권호정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4개의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주택 개조와 관련된 것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토론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서울시 산하기관들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연구를 진행하는 모델을 개발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이제 주택 개조 같은 경우도 제가 개인적으로 10수년간 연구를 하면서 이런 낙상이라든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개조, 그러니까 안전사고, 낙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가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정책에서 이것이 예산으로 책정되고 뭐 정책이 확산되려면 정량적인 어떤 수치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부담이 있다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제 개인의 연구자로서는 그런 거에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서울의료원하고 서울연구원, SH도시연구원이 협력을 해서 그런 이제 주택 개조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좀 구축해 나가시고 그것으로 인해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반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주택 개조라는 용어를 고령 친화 주택 개조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주택 개조가 여기서 뭘 말하는 거지라는 것들에 대한 범주가 상당히 조금씩 차이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김재현 박사님이 발표하시는 중에 보면 이게 편의시설 중심의 무장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하는 게 개조인가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의 리모델링이나 개보수를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범주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협의의 주택 개조, 홈 모디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 고령자가 자신의 집에서 조금 더 이동 장애를 극복하고 안전하고 또 자립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간략한 개보수나 편의 지원 시설의 설치나 보조용품의 구입이나 뭐 이러한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건강돌보 디지털 역량 얘기도 하셨지만 그쪽의 발제 내용들도 엄밀히 따지면 주택 개조와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것의 기본은 사실 그 주택의 개조를 통해서 안전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건강 유지에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공원 얘기 먼저 하셨지만 사실 가장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택 내부가 사실 1차적으로 가장 건강 유지에 애를 써야 되는 공간이고요. 또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면 요즘에 이제 피할 수 없는 스마트홈, ICT, IoT 기술을 이용한 이런 어떤 재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도 무관하지 않아서 이제 다 별개의 연구를 하셨는데 그걸 또 융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너지를 좀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더불어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대부분의 이제 현황을 잘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주신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요. 지금 정리하신 내용 중에 그 넘어지는 사고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했고 사실은 재낙상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낙상을 예방할까와 또 낙상 후에 재낙상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인식과 개선과 함께 이들의 홍보든 교육이든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교육 50+ 재단도 있지만 그런 곳에서 이런 교육을 여러 가지 교과 과정이라든지 커리큘럼에 포함을 시켜서 한다면 훨씬 더 예방 교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주신 자료 중에 보면은 설치 미설 낙상 사고 이후에 재발 방지 시설성 장비 설치업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라는 이 자각하고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객관적인 수치에서 주는,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 통계적인 그 답에서 주는 것 이상의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잘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원상복귀라는 거 임차가고 특히 공공임대에서 원상복귀가 굉장히 그 까다롭기 때문에 못 하나를 봐서 목구멍 하나에 5,000원이라는 거 아세요? 원상복귀 가격이 목구멍을 4개를 남겨놓고 가면 2만 원을 내야 되는 이게 이제 공공임대주택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고령자들이 이런 주택 개조를 노화에 대응하고 안전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귀에 대한 것을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이런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많은 정책 제안에 제가 대부분 동의하고요. 근데 사실 그 주거약자 지원법이라는 게 있는 게 아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런 주거약자 지원법에 주택 개조를 위한 저리 융자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 고령자분들이 이것을 융자받아서 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주의 예처럼 좀 이렇게 그 이자만 내고 나중에 그 원금을 갖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주택 개조의 대상을 너무 저소득층만 하지 말고 사실 주택 제도는 모든 주택 자가든 임차든 여러 연령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소득 계층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또 노인들이 주택 개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갖게끔 하는 그런 제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뒤에 그 보림주택과 의료안심주택도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주택을 제공하지만 저소득층의 관리비 부담과 연결을 시켰을 때 좀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토론을 들어보니까 사실 미래의 발제를 부탁을 드렸어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주택 문제는 오늘의 모든 주제와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결국 낙상에 대해서 그 의료에서도 주택에서도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은 그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플로어 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주실 것 같습니다. 시간을 짧게 들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워크토크 되게 궁금한데요. 우리 박신은 대표님 워크토크가 뭔가요? 그러게 안녕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신분이 너무 확실한데 워크토크라고 하니까 도대체 뭐하는 단체에서 온 사람 교육 워크숍을 주로 하는 교육업체고요. 박신윤이라고 합니다. 장노년층 디지털 역량 관련해서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게다가 또 제가 1인 국보 여성이자 올해부터 50 플러스가 된 사람으로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다. 나를 위한 연구들이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사실 세대가 커뮤니케이션 격차가 가장 많은 나라예요. 아시다시피 전쟁을 겪은 세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디지털 역량 최고 수준인 그 청춘부터 해가지고 근데 대화가 안 통하는데 디지털 격차도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이 나는 그런 나라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더 이제 소외되는 계층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가장 노인들이 괴로워하는 거를 1, 2, 3, 4 위로 건강, 경제력, 무료함, 외로움 이렇게 뽑았거든요. 근데 건강, 경제력, 무료함, 외로움 이거가 이 디지털 역량을 높일 경우에 어느 정도 해소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까 전에 그 발표를 하실 때 자발적으로 비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필요가 없었던 게 아니라 그냥 모르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 그 노인분들이 그 키오스크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서 맥도날드 못 간다라는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데가 맥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른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외에도 뭐 우리나라가 진짜 이 디지털 강국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그런 걸 사용할 때 노인분들이 너무 소외가 많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교육이 없냐? 공공기관을 기초로 해서 정말 많죠.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연구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이 이루어진 분들한테 또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찾아서 가는 사람들이 이미 아는 사람들이 또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서울시 50 플러스 재단은 정말 이 서울시 시민으로서 굉장히 든든한 재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렇게 잘 해놨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완전히 소외된 계층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한테까지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사실 거기서도 약간 딜레마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외 계층에게 더 잘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접근을 노력도 계속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현재 있는 교육과정이 대부분 이제 정보화 기술, 한마디로 컴퓨터 스킬 측면에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노인들이 노년층에서 활용하는 거는 스마트폰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화라는 건 너무 빨리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으로 변화한 이 세태에 맞춰서 계속해서 교육과정을 다시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이루어지기에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루어낼 때 사실 이걸 공공기관에서 모두 커버할 수는 절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구에서도 제시를 했지만 공공기관에서 그건 할 수 없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런 장노년층으로 간다고 하니까 수요자가 너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많아졌으니까 이 수요자들의 힘이 커졌다라고도 볼 수 있죠. 이 개인들의 힘이 커졌다. 그럼 이 개인을 필요로 하는 대기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런 기업과 관련 단체들이 사실은 컨소시엄이나 어떤 협업, 파트너십 이런 걸 통해서 공공기관에선 이런 50 플러스 재단에서 하는 이런 연구와 같은 의미 있는 연구들을 하고 그 방향성을 만들어주면 그런 기관에서 어떤 니즈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디지털 소외 계층에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좀 그런 것들도 고민을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모든 것을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커버할 수는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수요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수요자한테 접근하는 건 그 수요자를 필요로 하는 어떤 기업이나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런 파트너십을 너무 오래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연구들을 계속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방향들을 잘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서서 설명을 잘못 드렸나 봐요. 1분 전에 노티스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1분을 더 얘기하셔도 되는데 일단 플로어에서 오는 좋은 질문으로 또 소통되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하여간 정말로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몰라서 이용할지 몰라서 아예 접근이 안 되는 그런 진정한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과 그리고 모든 그 정책 기획은 사실은 그 이용자들의 니즈를 바탕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앞서서 발표해 주신 분들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춰진
그런 정책 계획. 이어서 우리 김혜숙 민들레 워커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들레 워커 협동조합 김혜수라고 합니다. 저는 조금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고령화 사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고, 이제 저도 그런 마음과 실제적으로 좀 준비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취약계층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이주 여성 결혼 이주 여성들과 같이 협동조합을 꾸려나 운영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좀 초대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2011년과 12년 금천구에 있는 암타운면 마을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점은 최소의 복지는 뭐 지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그 눈높이,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과 경력을 살리는 일자리와 일거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도 받지 않고 우리가 암타운면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여 2013년도에 민들레 워커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행안부의 말기업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7년째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때는 좀 건강하셨던 어르신들께서 지금은 다 낙상을 하셔가지고 한 번쯤, 두 번쯤 이렇게 다 이렇게 큰 수술, 작은 수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택 문제도 이제 좀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서 다들 이런 얘기, 이러다가 살다 죽지 뭐 이런 얘기를 18분처럼 하세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혼자 사시니까 또 이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 건강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이웃도 없고 이런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이러다 살다 죽고 싶다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일자리를 통해서 이왕이면 당당하고 따뜻한 노후를 맞이하자라고 하면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주택 문제에 있어서는 이분들께서 그러니까 가스가 들어오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차디찬 겨울에 따뜻한 샤워물이 나오는 곳에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할 수 있는 노인이라면 어르신이라면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낙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저층 거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단을 타고 이렇게 걸어오고 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뒷길이라든가 내려오시다가 낙상을 당하셔서 큰 이제 수술을 몇 차례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 문제, 개조 문제도 조금 종전에 그런 문턱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수요자를 고려한 그런 주택 개선 문제가 분명히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저희가 원래 이제 다시 추진하는 것은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저희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다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그러니까 그냥 뭐 사대보험 되는 그런 직업은 아니고 집에서 부업을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제가 만났던 어르신들은 대부분 100%가 다 부업을 하시면서 가정 생계를 이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이템으로 저희가 이제 사업화를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금천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분 봉제를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라를 이제 봉제를 했던 사람, 그러니까 소매를 봉제했던 사람, 완성의 봉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경력에서 벗어나서 다시 어떤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좀 더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부분 봉제했던 사람을 재교육의 장을 필요로 합니다. 재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제를 했다라면 완성 봉제를 할 수 있게끔 해서 그분들이 또 하나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와 그리고 주택에 있어서는 조금 문턱이 없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그 샤워장을 쓸 수 있는 주택, 그리고 또 그러니까 경력과 경험을 맞출 수 있는 맞는 일자리 창출, 이것이 제가 느꼈던 절실한 최선의 복지였습니다. 항상 이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에는 굉장히 힘이 실리는 것 같아요. 직접 이제 경험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이제 같은 참 비슷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 사용자,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좀 갔으면 좋겠다. 낙상 계속 얘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지지 맙시다.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가이드인데 어쨌든 그런 저층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그 문턱을 좀 고려한 그 주택 기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눈높이에 맞춘 그 일거리, 여전히 그 사용자,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춘 사업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참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마지막 토론자 배영우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복지기획관 배영우입니다. 3시부터 한 2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좀 마음이 답답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너무 할 일이 많고 그래서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거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 주신 거 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더 나갈 건데요. 우선 서울시에서는 지금 어르신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지금 어르신 시설이 상당히 부족해요. 다들 아시겠지만 뭐 노인 요양시설 지으려면 다 반대 많이 하고 그래서 또 치매는 계속 늘어나고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한데 일단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복지관도 지금 계속 이제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인프라가 되면은 어르신들이 그걸 이용하면서 좀 편의를 느끼고 그래서 또 거기서 일자리를 배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설들이 부족한 걸 메우기 위해서 경로당도 기존의 어떤 사랑방 역할을 벗어나서 새롭게 지금 좀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노인 빈곤이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46%라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폐지 듣는 어르신도 많고 그다음에 하여튼 노인의 어떤 빈곤 때문에 저기 영양성도 안 좋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일자리 창출에서도 계속 하고 있어요. 노인 일자리 뭐 한 7만 5천 개 만들려고 하고 보람 일자리도 계속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내 이제 어르신 돌봄이 가장 지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까 여러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시에서 전부 다 커버할 수는 없어요. 서울시 자치구 동에서 커버할 수 없고 결국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민간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50% 지금 대표이사님 오셨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올해 딱 이제 50 들어갔어요 이제.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사회가 지금 어르신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불편을 겪고 힘든 게 뭐냐면은 노인에 대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마 저희 시장님께서 오신 대로 처음으로 뭐 전국 최초 아마 세계적으로 아마 50+ 재단이라는 걸 처음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하는데 사실은 50+ 재단을 통해서 노인에 대한 준비, 그러니까 생활이라든가 각종 뭐 건강, 일자리, 그다음에 내가 나중에 늙어서 무엇을 할까, 내 지금 현재 취미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교육이나 준비가 된다면 이런 문제가 다 쉽게 해결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구현하게 된다면은 저희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정말 오늘 제가 좋은 말씀 드렸는데 건물을 지을 때 지금까지 모든 어떤 어르신 건물이나 아이들의 건물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안 한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못했고요. 근데 제가 한 20년 전에 처음으로 이걸 했어요. 이제 어린이집을 만들 때 화장실 변기를 아이들에 맞춰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어린이집에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르신 시설도 보면은 어르신들도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이거 하면서 문득 든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학교 화장실 사업을 했는데요. 학교 화장실이 제가 처음에 할 때만 해도
한 60~70%가 여기 우리 자변기가 아니고 화변기라고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거의 불편해요. 강남의 모 초등학교는 애들이 다 참고 가요. 이 변기가 없으니까. 양변기가 없어서 학교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느끼면서 어르신 건강과 편의시설 하는데 화장실부터 좀 한번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직도 아마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오래돼갖고 아직도 화변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도 하나씩 좀 개선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어르신들의 니즈에 맞추지 않아서 좀 저희가 좀 불편한 게 많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어르신들의 니즈를 많이 참고를 하고요. 진짜 참고가 아니라 진짜 진정으로 제가 어르신의 얘기를 듣고요. 또 지역사회 연계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어르신에 대한 어떤 돌봄에 있어서 저희가 7월달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이제 돌봄 SOS라는 것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장기요양보험 안의 체계에서는 됐지만 그게 벗어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 5개 자치구의 주민자센터를 통해서 이제 돌봄을 요청했을 때 지금까지 이제 찾동에서 돌봄 풀어나가 있지만 이게 돌봄 매니저를 저희 둬갖고 어르신하고 지금 장애인을 지금 올해는 목표인데 얘기를 들어서 거기 편의를 하는 건데 그 중에 서비스가 하나가 뭐냐면 병원에 같이 가는 서비스, 뭐 형광등 갈아주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의 어떤 불편 해소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뭐 재가나 요양 이런까지 하는데요. 저희가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부족하고요. 하나씩 제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이 회를 좀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항상 좋은 의견 주시면은 서울시에서는 그걸 듣고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담당하고 있는 행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참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늘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의견들이 들으면 참 많이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지시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앞서서 토론자분들이 강조해 주셨던 이용자들의 니즈에 맞추어서 앞으로 많은 것을 기억하시겠다고 의지를 밝혀주셔서 그동안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 시작된 돌봄 SOS 함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 병원도 같이 모셔다 드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가겠다는 그 의지 보여주신 우리 배영우 기획관님 감사.